밝혔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새 대선 후보가 일제히 대구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보수 표심 잡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9.5%를 기록해 38.2%의 김문수 후보와 5.7%의 이준석 후보를 앞섰습니다.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유가족 측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대형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1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보수의 중심 TK, 대구, 경북 3명의 대선 후보들이 오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TK 출신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이재명 후보, 보수 심장에서 텃밭을 다진 김문수 후보, 새로운 보수로 변화를 꿈꾸는 이준석 후보. 오늘 대선 경쟁은 물러설 수 없는 낙동강 쟁탈전이었습니다. 첫 소식은 공직선거 운동 이틀째 후보들의 움직임을 최돈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가 비비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표심 잡기에 나서는 곳, 보수 텃밭 대구입니다. 삼엄한 경호 속에서도 대구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대구 생각하면은 번듯한 도예지에다가 불빛은 휘황찬란하고 완전히 별천지 같았는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또 대구를 찾았습니다. 연이틀 방문인데 텃밭을 다진 동시에 대구의 지지가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졌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입니다. 위기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어머님 저 팬인데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찾은 곳은 대구의 한 대학교입니다. 셀카를 찍고 사인 공세를 이어가는 등 MZ를 공략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취업을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생, 이런 문제가 대구 정치권의 중심에 올라와야 된다. 보수의 텃밭 대구가 대선 초반 기세 싸움의 최대 변수가 되며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먼저 고향의 경북 안동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나흘 만에 다시 TK를 방문했습니다. 보수의 향수를 자극하는 외연 확장 전략입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필요하면 쓰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에서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말살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을 인정해야 한다며 실용주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거죠. 구미에 이어 이재명 후보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를 찾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TK에서 30% 득표율 목표를 정하고 다른 지역보다 더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무조건 찍어주면 대상으로 보지 주인으로 높이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좀 바꿔서 쓰세요. 신상도 좀 써보세요. 구체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내걸고 자신의 연고를 활용해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제메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 우리가 남이가 제메이가 남이가 소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 후보는 내일도 부산과 경남 일대를 돌며 험지 공략에 나섭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텃밭 사수를 위해 보수의 심장을 자극했습니다.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치켜세우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른바 집토끼부터 잡아놓으면서 추격의 발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구와 울산, 부산 등 영남권 핵심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힘을 합쳐서 큰 절을 올릴 테니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기반인 영남권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는데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보수 진영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치켜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씀대로 제가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또 울산 신정시장과 부산 자갈치 시장 등 각 지역의 주요 시장을 찾으며 민생 행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같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며 선거운동 초반 영남권 텃밭을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젊은 보수로 보수의 변화를 외치며 대구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찍는 것은 버리는 표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김 후보를 향해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사퇴하는 게 답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유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구를 찾아 출근길 유세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대한민국 정치가 젊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경북대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는 옆구리 찔러서 한 사과라며 김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본인은 그 반탄 세력에 힘입어서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자신의 방탄을 위해 당을 방패처럼 썼다며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사법투쟁의 장처럼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당권 싸움에만 매몰된 국민의힘이 아닌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 칠성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며 보수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 이거 손에 들고 이제. 손에 들고. 자, 나도 들고. 예. 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민심을 들은 이 후보는 내일 부산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이처럼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된 이후 실시한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9.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8.2%로 여전히 오차 범위 밖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직전보단 다소 격차를 줄였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서 치러진 첫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9.5%로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8.2%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가 김 후보를 11.3%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지율은 5.7%였습니다. 여전히 오차 범위 밖 큰 차이지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격차가 4.9%포인트 줄었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분산돼 있던 표심이 결집했다는 분석입니다. 차기 대선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과반에 달했고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정권 유지가 38.3%로 교체 여론이 오차 범위 밖에서 높았습니다.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과 관련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8.4%,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0.3%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정치부 김도영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전해드렸지만 세 후보 모두 영남권을 방문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는데 배경이 있겠죠? 네, 1차적으로는 TK 민심을 노린 거겠지만 후보별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당내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홍이 불과 얼마 전이었죠. 전통적인 집토끼부터 달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더 겸손하게 여러 우리 정치적 견해를 가진 분을 빅텐트로 모시고 또 거기에서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했던 당원들 그리고 치열했던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죠. 경선의 상처를 봉합하고 전통적인 지지층인 영남부터 달랜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영남부터 달랜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과반수 넘게 득표를 노리고 있는데 영남권의 지원이 필수겠죠? 네, 산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보수 진영도 선거 때면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는데요. 꼭 호남 표심을 잡겠다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호남행을 지켜보는 중도층 표심을 노리는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TK를 찾은 건 TK 지역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이 출생한 곳인데 민주당 시장이 한번 된 일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마찬가지로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남행을 지켜보는 중도층에 구애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집에 있는 토끼가 아닌 산에 가서 힘들게 토끼를 잡겠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 이런 방증인가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여론조사 격차가 좀 다소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후보가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득표율을 살펴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뺀 대통령들은 50% 득표율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엔 최다 득표율을 노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중도층은 물론 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에 실망한 보수층 일부도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영남권 방문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10% 두 자리 이상의 득표를 노리기 위해서는 영남권 지원이 필수다. 이런 전략인가요? 네, 이준석 후보의 영남행 전략도 한번 살펴보면요. 계엄과 탄핵,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내홍을 지켜봤던 실망한 보수층의 마음을 얻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민주당보다 개혁신당으로 그 표심이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겠는데요. 개혁신당 당원은 대선 직전보다 3만 명가량 늘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유권자들이 이준석 찍으면 사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무너지는 순간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확실한 2등입니다. 1등할 수 있는 후보에다가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2등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세 후보 모두 실망한 보수층의 표심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그래서 그럴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 그러니까 상도동계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어요. 네, 정확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네. 김현철 김영삼 재단 이사장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YS의 40대 기수론처럼 기성 정치권을 밀어내고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S의 손자, 김 이사장의 아들이죠. 김인규 전 행정관도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계엄 직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떠난 김 전 행정관도 당적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식적이고 개혁적인 길을 나아가는 이준석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40대 기수론에 공인된 계승자라는 심정으로 걸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행정관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보수층 표심 공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이 같은 득표 전략 외에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여부인데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탈당은 도리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주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에 사과한 이후
곧바로 김문수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는 즉시 일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당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적극적인 단절엔 선을 그었지만 당 차원에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당내에서 후보님하고 또 선대위원장님들하고 조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내 컨센서스를 좀 도출해내서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압박과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이 절연해야 한다며 대선 승리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면 비상계엄 당일 즉시 출당시켰어야 한다며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직격했습니다. 당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할 경우 자칫 강성 지지층을 자극해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 캠프는 마지막 변수로 후보의 안전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엔 소총 밀반입 등 테러 의심 제보도 잇따르자 방탄유리부터 저격 차단용 풍선을 띄우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구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 특공대원들이 망원경으로 주변을 감시합니다. 근접 경호원들은 이 후보를 향해 밀려드는 지지자들의 후보 접촉을 적극 제지합니다. 이 후보는 4부 요인에 준하는 을호 경호를 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근 후보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km 사거리에 적용용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내용을 비롯해 최근까지 200건 넘는 후보 테러 제보가 접수됐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내란 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유세 시 저격 방지를 위한 시야 차단용 풍선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당시 사용했던 사면 방탄유리 도입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경호처에 장비 협조 요청을 했지만 모든 후보가 모두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대선 기간 최대 변수가 이재명 후보의 안전이라고 판단하고 온라인 유세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몸조심뿐만 아니라 당내 말조심 경계령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익은 정책 공약이 확정된 듯 흘러나오자 정책 제안 단계부터 사전 협의하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되자 일부 여성 지지층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여성은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가 오히려 논란이 더 커졌는데 결국 김 의원은 선대 본부직을 내려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임 100일 청와대 이전 등 확정되지 않은 공약이 민주당 발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이것이 당의 입장이나 캠프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거듭된 입단 속에도 정제되지 않은 정책들이 당 밖으로 새어나가자 민주당 내 추가 지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보 직속 15개 위원회와 총괄 특보단, 시민사회 연대 본부 등이 대상으로 그동안 없었던 정책본부와의 사전 조율 단계가 추가됐습니다.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MBN에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 제안이라도 사전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게 맞다며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대선 국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권에 가장 근접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 본선 기간 내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홍 전 시장이 말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교욱 기자입니다. 홍준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당사에 모였습니다. 홍 전 시장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 경제 제도약과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향한 홍 전 시장을 통합의 정치인으로 추켜 세우고 막걸리 한잔 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같은 제안 이후 지지자들이 대신 화답해준 모양새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절대 이 후보의 손을 잡으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윤상현 의원은 하와이에서 망중한을 즐기실 때가 아니라며 지지자들을 말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홍 전 시장 경제책사로 불리던 이병태 전 교수의 선대위 영입까지 추진했는데 과거 막말 논란들이 불거지며 불발됐습니다. 경우에 여러 가지 경험과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고 캠프 안팎에서 아마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 행보 속에 때 아닌 홍준표 전 시장 쟁탈전이 벌어진 가운데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 머물며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대선 전국 상황 좀 더 들여다봅니다. 국회팀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번에 여성 후보가 없는데 대선 상황에서 예뻐졌다는 말이 지금 나왔네요.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죠. 김혜경 여사에게 한 말입니다. 두 사람은 어제 한 불교계 행사에서 만났는데 이 행사 전에 티타임 때 두 후보 배우자가 따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후보들이 치열하게 맞붙는 만큼 배우자들 간에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지 궁금해서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요. 이 자리에서 이 설 여사가 김 여사에게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볼 뻔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두 여사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이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연이 있죠. 어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긴 했지만 앞으로 퍼스트레이디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성분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이게 예뻐졌다라는 말이 좀 인사치레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뻐졌다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안하다. 그런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미안하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김문수 후보 캠프의 이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이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서영구 의원이 전부 일어나서 사과하라 그러는데 본인이 꼿꼿이 딱 앉아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로 닭이 여기까지 왔다. 지난해 12월 개헌 이후에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당시 서영교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사과하라라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 후보만 거부했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취지였는데 이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게는 미안합니다. 정말 큰 짐을 안겨줬습니다. 네, 저런 사연과 배경이 있었군요.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고 노래도 들리는데 이제 후보들뿐만 아니라 지원 유세에 나선 의원들도 춤을 막 추는 것 같아요. 각 당의 유세 표정 어떻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신나게 춤을 추면서 이재명 후보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심 채우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흥겨운 모습인데 특히 어제 박찬대 상임촉발선대위원장이 지역구인 인천에서 유세를 매우 열심히 했는데요. 이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인데
네. 아유, 그동안 스트레스를 유세로 풀고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도 후보뿐 아니라 예. 의원들의 이 지원 유세 대단했는데 응원하는 영상 굉장히 화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가 앞서서 신나게 율동을 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고요. 예. 반면에 사실 이 지원 유세를 나온 권성동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은 아직은 율동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는지 조금 어색해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후보 중심으로 춤을 추고 있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김 여사 측은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수사를 멈췄던 관행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이 2년 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내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출석할 경우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점과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점도 의견서에 함께 담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예전부터 선거 기간에는 정치인 수사를 자제하던 관행이 있었던 점도 감안해달라고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조사가 불발되면서 검찰은 수일 내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여사가 계속 불응할 경우 수사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지난 2022년 할머니가 몰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유가족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 브레이크로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봤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남색 티볼리 차량이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더니 흰 연기를 뿜으며 질주합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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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이 사고로 당시 12살이던 도연 군이 숨졌습니다. 도연이 가족은 전자제어 장치 등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며 차량 제조사인 KG 모빌리티 측에 9억 2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냈고 2년이 지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다투는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는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운전자인 도연이 할머니가 페달을 오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사 측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전자제어 장치인 ECU와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인 AEB 결함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 실험과 외부 감정에서는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충격으로 ECU가 손상됐고 기어를 중립에서 드라이브, 뒤로 변속하는 과정에서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유가족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제주물 책임법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도연이의 이름으로 다시 싸우겠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열 발전소가 원인이라는 게 정부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후 법원도 정부의 책임을 물어 주민들에게 최대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정부나 공무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겁니다. 포항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강진. 정부 조사 결과 지열 발전을 위해
땅속에 물을 주입하다 지진이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항 시민 111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1심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정부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났습니다. 비고 대한민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과 거짓 궤변에 굴복한 사법부였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 2심 재판부를 향해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은 인구의 96%인 49만 9,881명. 시민들이 주장하는 배상금은 민사소송 사상 최대인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순찰을 돌던 영무원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붙잡은 건데 피해 여성만 120명이 넘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 여성 뒤로 휴대전화를 손에 쥔 40대 남성 A씨가 따라붙습니다. 뒤돌아보는 척 몸을 옆으로 돌리더니 휴대전화를 여성의 치마 아래로 들이밉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겁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2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뻔뻔하게 범행을 이어가던 A씨는 마침 순찰에 나온 영무원에게 수상한 행동이 발견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막 도망가려는 거 이제 붙잡고 왔죠. 솔직히 얘기하시면은 별일 없으면 제가 보내드리겠다. 막 어거지로 막 우기더라고요.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수차례 오르내리면서 치마를 입은 여성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A씨의 범행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 촬영 영상 13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만 무려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8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5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십억 원 상당의 수익금 중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0대 남성 A씨의 범행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으로 북한 해커와 접촉을 시도한 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려 한 겁니다. 검찰은 실제 A씨가 한 북한 해커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은 뒤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가 지난 2022년부터 23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만 무려 수십억 원 상당에 달하는데 수익금 가운데 일부는 북한으로 흘러간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과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역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씨와 북한은 무려 1000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수단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IT 조직이 불법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만들어 남한에 판매한 정황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북한과 관련된 다른 국내 조직이 있는지 경찰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이천시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물류센터 화재는 가슴을 철렁이게 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마구 솟구쳐 오릅니다.
밖에선 건물에서 빠져나온 사람과 차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 이천시의 3층짜리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엔 작업자 178명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하라서 그냥 불 보이니까 대피한 거죠. 연기 보이고 대피한 거죠. 물류센터엔 화장지와 냉동식품 등 불에 잘 타는 생활용품이 많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건물 3층엔 선풍기용 리튬 이온 배터리도 있어 불을 완전히 잡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 그 열기, 가연물, 유독가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진입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층에 있는 적재 물품에서 불이 시작했다는 작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휘자 정명훈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의 차기 음악 감독에 선임됐습니다. 라스칼라 247년 역사상 첫 동양인 음악 감독입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정명훈이 오는 2027년부터 전 세계 성악가의 꿈의 무대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의 음악 감독직을 수행합니다. 1778년 라스칼라 개관 이래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음악 감독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이후 정명훈이 두 번째로 동양인으로는 처음입니다. 당초 밀라노 출신의 다니엘레 가티가 차기 음악 감독으로 거론됐지만 총감독의 선택은 정명훈이었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중도 우파 진영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화예술 분야 책임자로 자국 임무를 선호했다는 걸 고려할 때 이례적인 선임입니다. 이탈리아가 오페라 종주국인데 이탈리아 북부 출신의 아주 명지휘자를 또 꺾고 이번에 한국인으로서 최고의 명예이자 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스칼라는 정명훈을 두고 밀라노 대중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 한 명이라며 베르디 해석으로 독보적 명성을 쌓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명훈은 1989년 라스칼라 데뷔 이후 141회의 콘서트와 9개의 오페라를 지휘했습니다. 역대 음악 감독을 제외하면 최다 출연한 객원 지휘자로 그간 쌓아온 신뢰가 이번 결정의 기반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정명훈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공동 설립한 가상화폐 업체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취임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발행한 밈코인을 놓고도 이해상충 비판이 거센데 트럼프 일가는 관련 사업 확장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비트코인 채굴업체 홈페이지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에릭 트럼프가 공동 설립한 회사로 한 달여 만에 나스닥 우회 상장에 나섰습니다. 이미 나스닥에 상장된 또 다른 비트코인 채굴업체와 합병하는 형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일가는 지난 대선을 전후로 암호화폐 투자를 본격화했습니다. 앞서 두 아들은 암호화폐 회사를 설립해 자체 디지털 코인을 출시하고 지난 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발행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친암호화폐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Here I promise to make America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상충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산업 개입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휴전에 돌입한 걸 놓고 중국은 자신들의 승리라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을 꿇었다고 말하는 SNS 영상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90일간의 일시적 조치인 만큼 휴전 이후를 대비하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중국 SNS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 경제학자의 영상입니다. 中国让特朗普体面认输，全世界都将记住5月12日这一天。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이번 협의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선 이번 합의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까지 맞서 싸워 얻어낸 성과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美国来讲呢，它的来自于市场的压力，来自于消费者的压力，来自于生产者的压力，那么甚至它港口的压力，那最终它拖不起。 문제는 휴전 기간이 끝난 이유입니다. 2018년 7월 시작된 트럼프 일기 무역 전쟁의 협정이 1년 반이 지난 2020년 1월에야 체결된 것에서 보듯 두 나라가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90일 만에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중국 기업들은 휴전 이후를 벌써부터 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관세 폭탄을 맞을지 모르는 미국 대신 다른 시장을 찾고 있는 겁니다. Besides Russia, we work with agents in South Korea and Japan. Combined, those markets far exceed our sales in the U.S. 명분보다 실리를 택하며 깜짝 빅딜에 성공한 미중. 하지만 두 나라의 경제 디커플링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네,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 트럼프 행정부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국 밖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번지면서 반 트럼프 여론에 힘입어 총선에서 승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총선이 실시되는 국가는 30여 개국.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총선에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호주 총선에서 중도좌파 노동당이 재집권에 성공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반 트럼프 카드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He has different views, different values. Yes. I support free and fair trade. He doesn't. 트럼프 대통령이 51번째 주 발언을 했던 캐나다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자유당이 재집권에 성공했고 최근 선출된 독일의 메르츠 총리 역시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미국 정부를 향해 독일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반 트럼프 효과는 현직 정상들의 지지율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백악관 공개 면박을 계기로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관세 전쟁 초반에 소극 대처한 이시바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관세 압박 등의 불안을 느낀 유권자들이 평소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반미 기조에 표를 몰아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일방주의에 대한 반대도 있고요.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실시하는 차별 정책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정책이 미국을 넘어 세계 다른 국가들의 내부 결집력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네, 초여름 날씨가 벌써 찾아왔습니다. 오늘 동해안 일대는 30도를 넘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기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레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평년을 웃도는 기온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김민수 기자가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도로에 정차된 차량의 창문이 활짝 열렸고 땡볕 아래 노인이 힘겹게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강원도 강릉시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8.4도나 높은 29.9도를 기록해 초여름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삼척시 30.8도를 비롯해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도 많았습니다. 평년을 밑돌아 쌀쌀했던 서울의 아침 기온도 하루 만에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자리 잡은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전국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긴팔도 챙겨왔는데 오니까 너무 더워서 급히 이제 반팔로 그냥 입고 놀러 나왔습니다. 산맥을 타고 넘어간 남풍이 강한 산바람이 되면서 강원도 일부 지역엔 강풍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미시령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8.6m인 바람이 부는 등 강원 산간 지역에 태풍급 강풍이 불었습니다. 수요일까지 남고북조의 기압계에서 기압차가 커지면서 서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원 산지에는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다리를 꼬거나 짝다리를 짚는 습관이 있다면 이번 뉴스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이런 습관들이 근육에 무리를 주고 척추와 골반을 뒤틀리게 해 고질적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허리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이 스트레칭과 운동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한 70대 여성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한쪽 골반이 비정상적으로 솟아오르면서 척추까지 휘었습니다. 자세 불량 탓이라는 게 의료진의 진단입니다. 일상에서 무심결에 반복하는 다리 꼬기가 자세를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나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할 때 그냥 앉자마자 이렇게 그 다리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서 있다가 의자에 앉기만 해도 허리에 가해지는 무게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다리를 꼬면 하중이 한쪽 부위에 집중됩니다. 근육은 지치고 골반과 척추는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다리에 힘을 풀고 비스듬하게 서는 짝다리 짚기 역시 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한 50, 60대 넘어가면서 퇴행성 질환이 점점 진행되면서 약간 이렇게 측만증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자세 유지와 함께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가슴으로 잡아 당기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척추 부위의 기립근, 골반 주변의 둔근, 그리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게 특히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원래 상태까지 돌아가기 쉽지 않다며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주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겉모습과 성분은 명품과 비슷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제품을 말하는데요. 이 가성비와 명품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감성비의 주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화장품 전문 매장입니다. 명품과 직접 비교해보라는 안내 문구가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명품과 비슷한 디자인과 성분을 갖춘 이른바 듀프 제품인데 명품과 비교해도 품질이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깔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한 명품 화장품을 모방해 만든 제품인데 가격은 명품 화장품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듀프 소비는 품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 가방은 프랑스 명품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면서 출시되자마자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은 명품 살 돈이 있어도 듀프 제품을 사겠다고 할 만큼 듀프 소비는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가성비를 넘어 명품 감성까지 갖췄다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产品的一个功效以及它的价格会更具有性价比。说实话，除了就是产品的品牌不同以外，其他的没有什么特别的不一样。 완전히 베낀 가품과는 다르지만 듀프 소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작권 침해라고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법적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고물가 시대, 가성비를 넘어 감성비를 좇는 듀프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00명당 1개꼴로 편의점이 들어선 그야말로 편의점 왕국인데 경기 침체 여파가 편의점까지 덮쳤습니다. 올해 1분기 편의점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는데요. 편의점들은 990원짜리 초저가 상품으로 손님 잡기에 나섰지만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음컵에 담아 먹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990원. 설탕을 확 줄인 저당 아이스크림은 80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마트가 아닌 편의점에서 1000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초저가 상품들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편의점 올 때
부담되니까 1,000원 이하인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편의점 매출이 뒷걸음치자 초저가 제품을 미끼 상품으로 내놓은 겁니다. 올해 1분기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는데요. 편의점 분기 매출이 역성장한 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빠른 배송을 앞세운 쿠팡 등이 편의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식품 시장까지 넘보면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온라인하고 경쟁, 그리고 다이소나 올리브영하고의 경쟁 구도가 다각화되면서 편의점 시장이 앞으로는 고성장하는 시대는 끝났고, 지난해 처음으로 편의점 점포수가 줄어든 데 이어 매출까지 꺾이면서 고성장을 거듭하던 편의점 왕국에도 그늘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5.8mm, 이 삼성전자가 내놓은 신규 스마트폰의 두께입니다. 스마트폰 기능이 너도 나도 높아진 상황에서 기능을 얼마나 얇고 가벼운 제품에 담아내느냐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직접 살펴보고 왔습니다. 책 한 권보다도 연필 한 자루보다도 더 얇은 칸에 쏙 들어간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새롭게 내놓은 갤럭시 S25 엣지입니다. 제가 직접 자루 두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채 6mm가 되지 않는데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5보다 1.4mm가 더 얇습니다. 2010년 갤럭시 S 시리즈 첫 출시 이후 약 15년 만에 두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얇고 가벼운 기기를 위해 모든 부품을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설계했습니다. 2억 화소 광각 카메라의 두께로 인해 갤럭시 S25 엣지에 탑재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광각 카메라의 두께를 약 10% 이상 축소했습니다. 갤럭시 S25에서 선보인 진화한 AI 기능들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국내 젊은 고객층에서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과거 Z 플립이 등장했을 때처럼 한 손에 들어오는 편리함으로 MZ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집니다. 폰이 좀 무거운데 삼성에서 슬림하게 나오면 가볍고 좋을 것 같아요. 써볼 마음도 있고요. 애플도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약 5.5mm 두께의 아이폰 17 에어를 올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톱2 제조사의 자존심을 내건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얇은 두께와 혁신기술 탑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조사들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지난달부터 일본 오사카에선 세계 3대 축제인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현장에 설치된 한국관은 방문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날을 맞아 261년 전 일본에 파견된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현지에서 권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항을 환영하는 취타대의 연주가 일본 오사카 부두에 울려 퍼집니다. 지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됐던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가 탔던 선박이 한국의 날을 맞아 261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I read this ship textbook when I was elementary school student. This ship makes Japan and Korean more bond. 이 선박은 일반적인 선박보다 크고 화려한 정사기선입니다. 일본에 전달하는 임금의 국서를 보관하는 방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조선통신사 제현은 한일 해양 교류를 상징적으로 복원하고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500년, 1000년 이어나갈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꼭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타대의 행렬은 오사카 엑스포 현장에 마련된 한국관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총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한국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을 통해 누적 방문객 35만 명을 돌파하며 이번 엑스포에서 인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나오시는데 입구까지 달려와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엑스포에서 158개 국가 2,820만 명의 뜨거운 관심이 한국에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대형 산불로 번지는 걸 막고 건강한 숲을 만들려면 무거운 장비를 실은 차량이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산에 길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임도라고 하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숲을 가꾸자 세 번째 순서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게 자란 나무들 사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은 나무 한 그루를 잘라냅니다. 나무 전염병을 막고 건강한 나무는 더 굳고 높게 자라도록 돕는 감벌 작업입니다. 조금 더 산을 올라가니 20년에 걸친 이런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울창한 숲이 나옵니다. 잘 키운 나무들은 최상급 목재로도 사용되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산을 조성하려면 임도를 타고 곳곳을 누벼야 합니다. 임도는 이렇게 산 중턱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숲 가꾸기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산림 기반 시설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산림 경영을 위해서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산림 관리가 집약적으로 될 수 있어요. 임도는 산불에도 효과적입니다. 12배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고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에도 진화 효율은 5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3.97m로 일본의 6분의 1,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임도가 산불의 바람길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근거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 따라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정부는 산악스키나 승마 체험 등 임도를 산림 레포츠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더우셨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여름 기준인 25도를 웃돌았고요. 특히 30도 안팎까지 오른 동해안 지역에서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5월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 대전과 경주는 28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면서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됐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 28도, 전주와 대구도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고온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